제 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한테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였고 보석보다도 더 빛이 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아들 낳기까지 꽤나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들이 귀했나 봅니다. 제가 23세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시할머니까지 모시게 되었었죠. 그래도 저랑 남편은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22살 때부터 소개팅을 몇 번 봤는데 남편하고 소개팅 보는 날 둘 다 첫눈에 빠지게 되었고 6개월 연애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과묵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고 돈도 쓸 줄 모르고 소처럼 일하는 것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랑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못 모르고 결혼했나 봐요. 시집살이가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침잠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셨죠. 시할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셨고요.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했겠어요?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입맛도 참 까다로우셨습니다. 맑은 국이 항상 있어야 하고 밥은 아침에 새로 지은 밥이어야 하고 달걀이나 고기가 꼭 있어야 하고 나물도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그냥 전날 먹고 남은 거 꺼내서 먹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 번도 그걸로 문제 삼지 않으셨었는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건 인정한다만 그 모든 게 제 몫이었다는 게 참 불만이었죠. 가뜩이나 아침잠도 많았는데 새벽에 눈 떠서 잘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얼굴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몰래 방에서 제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줬거든요. 또 시댁 식구들 몰래 가끔 밥 차리는 것도 도와줬고요. 시어머니 알면 남자가 무슨 주방이냐고 난리를 쳐서 몰래 도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중간에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 보고 꾹 참고 시집살이 견뎠습니다. 또 힘들었던 건 바로 애기 언제 낳냐는 소리를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무조건 애부터 가져야 하는 시절이었죠. 저희 때도 뭐 비슷하긴 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둘 다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신혼여행 다녀오고 한 달 지나지 않았어? 얼른 애 낳아야지. 언제 손주 안겨주려고 그러니? 그땐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손주 안겨주려고 시댁 들어온 건가? 그러려고 결혼한 건가 싶고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아를 선호하는 게 컸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딸 갖고 싶었거든요. 예쁜 딸 낳아서 맨날 머리도 이렇게 저렇게 묶어주고 반짝이는 공주 치마도 입혀주고 귀여운 구두도 신겨주고 평생 손 꼭 잡고 다니면서 제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죠. 시부모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으며 제게 강요를 하셨습니다.
점집에 가서 부적을 써오시지를 않나 아들 가지는 날까지 받아오셔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날 부부관계를 해야 아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 자, 방벽에 붙여놓고 꼭 봐. 따로 살면 또 몰라도 한 집에 살면서 날짜까지 정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넷을 낳은 아주머니가 입으셨다는 속바지를 받아오기도 하고, 남자는 짠 걸 먹어야 아들을 낳는다면서 남편 음식간을 짜게 하라고 하고, 여자는 단 걸 먹어야 아들을 낳는다고 저보고는 사탕을 맨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주를 원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아기가 늦게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고 꼬박 1년이 지나고서야 임신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더 일찍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임신 후에는 이 애가 아들이냐 딸이냐가 시어머니의 최대 관심사였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가, 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뱃속에 우리 귀한 손자가 있는데 몸 힘들면 안 되지. 건강하게 낳아야지. 내일부터는 아침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많이 자둬라. 손주가 아들인 것을 알고 전과 완전히 달라진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실은 시어머니께서 내리 딸만 둘을 낳고 시댁에서 엄청 구박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아들 둘을 또 낳기는 하셨지만 얼마나 아들을 원하셨을지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귀한 시대에 사셨으니 저한테도 그걸 강요하셨던 거였겠죠. 그렇게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한테 둘도 없이 귀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보물같이 와준 우리 아들과 연년생으로 제가 그토록 원하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둘째 성별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는 하셨지만 딸인 걸 알고 크게 실망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 딸 하나 있으면 엄마한테 좋지. 나도 아들만 있었으면 재미없을 거야. 지금도 봐라. 위에 딸들이 더 엄마 찾지. 죽을 때까지 내 편인 친구 하나쯤 있으면 좋아. 애들 키우면서 시어머니하고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없어서 애 키우면서 힘든 거 어디 얘기할 곳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제가 아들 낳기 전에는 극도로 예민하시더니 아들 낳은 후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거든요. 애 키우는 게 원래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조언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원래 혈압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술을 드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시할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술뿐만이겠어요. 당연히 담배도 태우셨죠. 혈압 있으신 분이 술에 담배에 건강검진을 안 해봐서 그렇지 검사했으면 몸에 병 여러 개는 달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렇게 몸 관리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할머니께 바로 치매가 오셨죠. 시할머니 상태는 빠르게 안 좋아지셨고 그런 시할머니를 살펴야 하는 건 시어머니와 제 몫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에는 4살, 3살짜리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침이라는 게 점점 시간을 거꾸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애 셋을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여기가 할머니 댁이라니까요. 여기에 할머니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증손주들도 있잖아요. 할머니 좋아하는 간식 드릴 테니까 여기 좀 계세요. 아휴, 힘이 장사시네, 우리 할머니. 제가 시할머니 붙들고 실랑이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애들 붙들고 실랑이를 하셨습니다. 아가, 할머니 또 어디 가신대니? 아휴, 내가 못 살아 진짜. 애들 밥 다 먹으면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뭐 했다고 벌써 이 시간이니. 아이고 두야, 아이고 허리야. 그렇게 매일 밤 시어머니와 저는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듯 잠에 들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맘때부터 새벽같이 아침밥을 안 차렸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도 저도 둘 다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아침 6시에 먹던 아침밥을 7시가 넘어서 먹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갓 지은 밥이 대수랴 그냥 있는 걸로 대충 해결하곤 했었죠. 그만큼 힘이 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빠르게 아이가 되어버린 시할머니는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아이로 지내셨습니다. 한두 번 정도 집 밖으로 몰래 나가셔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울며 불며 뛰어다녔던 적도 있었고, 시할머니 방벽에 애들 크레파스로 온통 낙서를 하신 적도 있었고, 저희 애들하고 과자 가지고 싸우시다가 아들 턱에 흉이 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시던 시할머니는 어느 날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로 잠자리에 드셨다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결혼 후 쭉 시집살이를 하셨던 우리 시어머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시나 싶었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시댁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땐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거든요. 밥 차리라고 하는 것도 밉고 자꾸 아들 낳으라고 하는 것도 밉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 낳은 후로 덜하기도 하셨고 같이 애들 키우고 시할머니 돌보면서 전우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이제 신경 쓸 거 없이 맘 편히 좀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자유가 되셨는데 시할머니 떠나시고 딱 1년 뒤에 암을 발견하게 되셨고 고통 속에서 6개월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마음 편할 일 없이 아주 아프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보내드리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좋은 점만 골라서 나중에 며느리한테 잘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했던 집에서 남편과 애들 둘과 내 식구가 살려고 하니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허전하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2년이 흘렀고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아주 번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반장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똑부러지고 야무져서 선생님들께서도 좋아하셨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외모는 남편을 쏙 빼닮았었는데 성격은 딴판이었습니다. 과묵한 남편과 다르게 애교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동생도 엄청 아끼고 잘 놀아주는 멋진 오빠이기도 했고요. 우리 애들 커가는 거 보고 있으면 하루가 아쉬웠고 매일이 미안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럴 겁니다.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방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다들 애기 엄마라 서로 사정을 많이 봐주었고, 저는 기술이 없어서 처음엔 쉬다부터 해서 오전에만 바짝 짧게 일하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봤자 푼돈이었지만 그걸로 애들 고기 한 번 더 먹이고 과자 사주고 하는 게 저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애들 좀 큰 다음에는 공장에서 기술 배워서 돈다운 돈 받으면서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랬더랬죠. 그런데 우리 큰애 중학생 되었을 때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 떠올리면 정말 숨이 콱콱 막히게 힘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회사 부도가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도박인지 뭔지를 해서 집도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고 이래저래 엄청 막막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보증 잘못 써서 나갈 돈만 수두룩했지 갖고 있는 돈도 없었고요. 그때 남편 동생인 서방님 댁에서 급하면 일단 내려오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서방님 댁으로 갔습니다. 애들 학교도 다 전학 갔고요. 거기서 남편은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신세를 졌는데 눈치도 보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신우가 연락을 했습니다. 여지껏 자리도 못 잡고 어떡하려고 그래. 딸린 입이 몇 갠데. 거기 지방이라 일도 많이 없어서 더 힘들 거야. 일단 올라와.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여기서 일해. 아주버님께서 가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남편 보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방님 댁 내려간 지 1년 만에 형님 댁으로 가게 되었죠. 애들은 또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주버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한 치 앞도 모를 일입니다. 아주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가게 운영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 간호하시느라 정신이 없고 형님 댁에 더 있을 수 없었던 저희는 이번엔 큰형님 댁으로 가게 되었죠. 애들은 1년도 안 되어서 또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 큰형님 댁 가서 생활하면서 저는 근처 공장에서 그 전에 익혔던 기술로 돈 벌고 남편은 큰아주버님이 하시는 도배일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그제서야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 생각하면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학교 적응 좀 하려고 하면 이사 가야 했고 또 이사 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불평 한 번 안 하고 커주었습니다. 여기저기 학교 옮겨 다니면서 성적 관리까지 하기 힘들었을 텐데 공부도 착실하게 잘했고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쓰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맨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돈 모으면 꼭 내 집을 갖고 싶다라고요. 그거 보고 울컥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이사 다니고 전학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구나 싶어서 짠하기도 했고요. 그 영향이었을까요? 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이 컸고 생활력도 엄청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아들은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회사 다닐 때도 돈을 되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보통 20대 때 애들 돈 벌면 많이들 쓰잖아요. 뭐 쇼핑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서들 쓰죠. 그때 아니면 언제 써요? 결혼하면 다 애들한테 쓰느라 자기한테 못 쓰니까 그때밖에 쓸 데가 없죠. 저도 아들이 그렇게 돈 좀 썼으면 했는데 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한 번에 지하철 2번을 타야 했는데 자취도 안 했습니다. 승원아,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힘들지 않니? 회사 근처에 방이라도 알아봐 줄까? 월세 보증금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됐어요, 엄마. 무슨 자취를 해요. 자취하면 돈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월세뿐이게요. 공과금도 내야지, 식비도 나가지, 생필품도 한두 개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랑 딱 붙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 이사 다니느라 고생해서 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 보면 짠해서 더 열심히 돈 모았습니다. 아들이 생활비 보태라면서 월급 받을 때마다 돈을 조금씩 줬거든요. 그 돈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한 푼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돈 모으면서도 이 돈을 쓰는 날이 오려나 궁금했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29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조만간 시간 괜찮으세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는데, 벌써 1년이나 되었다고? 어머, 엄마는 너무 기대된다.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날짜 잡아. 공장에 말해서 일 비우면 되니까. 아휴, 너무 좋다. 아들이 그동안 한 번도 여자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굴 만나는 것 같을 때가 있었는데 통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물어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말았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낸 거 보니까 엄청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일하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회사 사람이었는데 일하면서 몇 번 만나다가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다더라고요. 남편이랑 연애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제가 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들이랑 둘이 쳐다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둘이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사랑이 중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사랑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고 아들 여자친구를 우리 집 며느리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은 어쨌든 애들끼리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결정을 하고 저는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신혼집 구할 때나 돈 좀 보태줘야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것 말고 뭐 혼순이 뭐니 하는 허례허식 같은 거 챙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들이 하자고 하면 할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 거 누가 원하겠어요. 차라리 그걸 돈으로 보태주는 걸 더 좋아하죠. 저희 아들도 결혼 준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할 거고 최소한으로 할 거라고요. 다 너희 좋을 대로 결정하고 도움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아들 얼굴이 썩 좋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왜 승원아, 뭐가 잘 안 돼? 미연이랑 뭐가 마음이 잘 안 맞니?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사돈댁에서 요구하는 게 좀 있었나 봅니다. 처음엔 집 얘기를 꺼내길래
그건 힘들다고 전세로 시작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 보태주기로 했냐면서 몇 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거냐면서 구축은 죽어도 안 된다는 등 조건을 달았나 봐요. 저는 사돈이 그런 걸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혼수는 얼마 이상은 못 해준다면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 있으면 알아서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집 해오라고 할 정도면 혼수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빠짐없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기가 찼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돈댁이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중 차녀가 우리 며느리였거든요. 장녀 명품 가방을 하나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결혼할 때 여자 형제 명품 가방은 기본으로 다 해준다면서 남자 형제는 시계 해주는데 남자 아닌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도 여동생이 있으니까 뭘 해줄 거냐, 주고받는 게 맞지 않냐 하니까 입을 꼭 닫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짝이라고 며느리 편 들어주면서 얘기했는데 며느리나 사돈댁이나 다 뭐 하나라도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돈은 없지만 자존심은 엄청 셉니다. 아무리 없어도 우리 아들 그런 말 듣고 살게 할 수는 없죠. 사돈댁이 바쁘다 어쩐다 하면서 상견례를 미뤄서 애들이 먼저 결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상견례 날짜 빨리 잡으라고 하고 그날 결판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 제가 만만하게 생겼는지 상견례 날에도 돈 얘기를 엄청 하대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식에 어른들이 쓸데없이 나대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도 받을 거 다 받고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좀 강하게 나가니까 한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 이후 결혼식 준비는 수월해진 듯 했고 애들은 지어진 지 5년쯤 된 2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값 무시무시하대요. 해줄 수 있는 거 다 털어서 해주고 아들도 모아둔 돈 다 끌어서 겨우 대출 없이 집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 승원아. 에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이거면 저는 충분해요. 앞으로 미연이랑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 꼭 할 거예요.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참 장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아들은 결혼 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며느리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젊은 애들이 집 마련한다고 알뜰살뜰히 사는 거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아들네 근처를 지나고 있어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미연아, 승원이가 연락을 안 받네. 둘 다 퇴근했지?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 어머님, 승원씨 퇴근했다가 다시 나가서 집에 없어요. 뭐? 어딜 갔는데? 그게 승원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승원씨 요즘 대리운전해요.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면서 일주일에 3, 4일 정도 대리운전을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듣고 어찌나 짠하던지. 근데 또 아들이 자기 꿈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대리를 뛰러 가는 길,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승환 씨가 사고가 났어요. 어떡해요? 자는 남편 깨우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는 피떡이 된 아들이 누워 있었고 그거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러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건 의사 선생님이건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러 데리고 나갔고 나가서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들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아들은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된 거라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들이 깨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단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야만 하는지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남겨진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아들을 보러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오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미연아, 좀 괜찮니? 이따 승원이 보러 같이 병원에 갈까? 어머님,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제가요? 저 멀쩡한데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며느리 목소리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지 열흘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괜찮은 척을 하는 건지.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사돈댁도 처음에 한 번만 저희 아들 보러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한테 연락 한 통도 안 했고요. 그러다 아들이 사고 나고 20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갱년기라서 그랬을까요? 그날따라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는 열이 안 식더라고요. 계속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한 번을 보러 안 오나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사돈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사이가 저러고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었다잖아요.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다잖아요. 사람이라면 걱정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혼자 화를 시키고 시켜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총 3통을 해도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전화 좀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답장이 없었죠. 벌개진 얼굴이 식질 않더라고요. 오후까지 기다렸는데도 며느리하고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못 참겠던 저는 결국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니까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연락이 안 돼서 왔다. 내가 못 올 곳 왔니? 며느리는 엄청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매콤한 라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엔 예능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었고 거실상엔 다 먹은 라면 냄비와 과자 봉지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승원이 보러 한 번을 안 오더니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니? 미연이 너는 남편 걱정이 안 되니? 그 꼴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참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핑계를 대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을 줘요, 어머님. 그이 깨어나거나 상태 안 좋아지면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요. 연락이 오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온 적이 없고. 나는 뭐 연락이 와서 가는 거니? 내 아들 잘 있나 궁금해서 가는 거야. 너는 승원이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걱정도 안 돼? 남편 몸에 욕창이 생기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거니? 어머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남편 병수발 못한다고요. 저 그런 거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요? 왜 승원 씨 욕창을 걱정해야 해요? 따지고 들자면 서류상 부부일 뿐이지 남이잖아요. 뭐라고? 너 정말 말이면 다니? 승원 씨 식물인간 된 거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승원 씨 보러 간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한 걸 어머님이 뭘 어쩌시려고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을 눈꽃만큼이라도 사랑했다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자기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면 눈물 한 방울은 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1년을 만나 결혼했고 같이 산 세월이 거의 2년입니다. 한 집에서 부대끼면서 산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할 수 있는 걸까요? 당돌한 며느리 말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애들 붙잡고 아들을 보러 간들 아들 앞에서 못 볼 꼴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빳빳한 팔다리 주물러주고 젖은 수건으로 몸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났고 며느리는 급기야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연락을 해도 통 받지를 않길래 집은 정리하고 사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옷장이 텅텅 비어 있고 화장대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 몽땅 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사돈댁에 며느리 행방 아느냐 연락해 보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들한테 묻냐고 자기 딸 과부되게 생겼다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과부라뇨.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망할 여편네한테 욕 한 바가지를 해줬습니다.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죠. 저희 아들을 왜 죽여요? 멀쩡하게 숨쉬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랑 엮였나 싶어서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우리 아들 포기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아들이 꼭 다시 일어날 거라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들한테 가서 마사지하고 몸 닦아주고 옆에서 말 걸어주고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이 징하다고 할 만큼 열심히 우리 아들을 챙겼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아들 챙기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도 아들을 버렸는데 저 아니면 누가 챙겨요. 솔직히 차도 없는 아들 모습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할 때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까지 아들 안 믿어주면 세상에 아들 믿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더 악착같이 아들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아들 숨통 끊어지는 날까지 이 한 몸 어찌 돼도 좋으니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 먹고 아들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식물인간이 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유, 또 아들한테 책 읽어주고 있어요? 엄마 목 다 쉬었네, 다 쉬었어. 이제 그만 좀 해요. 의사도 가망 없다잖아. 우리 바깥 양반도 10년 전에 사고로 식물인간 되었었어요. 나도 남편 한번 살려보겠다고 용을 썼는데 아휴, 눈도 못 뜨고 갔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 아직도 이렇게 숨 잘 쉬는걸요. 3개월 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티는 안 냈지만 조금씩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속상해서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 병실에서 항상 같이 잤거든요. 밤에 자려고 씻고 나와서 병실 들어왔는데 수건을 넣으려 하는데 아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뚫어져라 아들 손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뛰어가고 그때 병실 사람들 다 깨고 진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해냈습니다. 아들이 3개월간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드디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물 같은 내 아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더니 다음날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은 느리지만 계단을 한 칸 한 칸을 천천히 오르는 아이처럼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다가 눈을 뜨고 손가락 2개를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목을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눈을 뜬 것도 기적이었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이제 상체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미연이는 왜 안 와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랑하는 아내가 식물인간 된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대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내 집 마련하자는 거 미연이가 많이 원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자기는 월세는 죽어도 못 살고 전세도 내키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집 살 수준은 안 되니까 전세로 간 거였죠. 결혼하고 살 때도 불평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청약이 되었다더라, 누구는 몇 살에 집을 샀다더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놈의 집 얘기만 하고 고정적인 월급에 눈치를 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내색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둘이 결혼할 때 며느리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고 아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쥐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사돈댁에서 해주는 혼수가 전부였고 며느리는 모아둔 게 조금도 없었다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까봐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돈댁에서 돈돈거렸나 싶어서 기가 찼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대리운전을 한 것도, 그 대리운전을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도 다 며느리를 위한 거였단 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우라가 터지던지. 그럼에도 아들을 버린 며느리가 더 괘씸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차차 회복을 하던 어느 날, 괘씸하기 짝이 없던 며느리가 자기 발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밖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오더니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인사도 안 하고 아들한테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 불쌍한 여자처럼 처량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난 정말 당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 나 회사도 못 다니겠어서 그만두고 당신이랑 같이 있던 집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간 거야. 미안해, 여보. 나도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기가 찼습니다.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아주 차가워 보였습니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모던 적금 통장 깼더라. 그걸로 놀러 다녔니? 그건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어. 나도 정말 힘들었다고. 네 SNS 다 봤어. 나 차단해두면 내가 못 볼 줄 알았어? 나 의식 없는 동안 네 친구들이 나한테 네 소식 보내주더라. 네가 돈 흥청망청 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네가 나 버린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난 다시 너랑 못 살아.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며느리가 자기 집만 챙겨서 나간 게 아니라
아들이랑 같이 돈 모으던 것까지 챙겨서 나갔더라고요. 집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고 그 금액이 상당했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거기서 무슨 파티하는 곳도 가고 놀고 먹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여줘서 봤는데 헐벗고 춤추는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남편이 쓰러졌는데 누가 머리 식힌다고 해외를 나갑니까? 누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느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며느리는 거의 1시간을 넘게 무릎 꿇고 빌었고 아들은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 이어 사돈댁도 아들을 찾아왔었습니다. 애가 정신이 없을 땐 한 번을 안 오더니 그 집 옆편네도 진짜 웃깁니다. 낯짝 한 번 정말 두껍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는 뭐 자기 딸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쩐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둘 다 아픔이 있는 거니까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그만 고집 부리고 다시 잘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생수통 한 통을 부어버리면서 또 한 번 욕을 해줬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어디다 대고 고집이니 뭐니 하는지 쥐뿔 없으면서 콧대만 높은 그 심보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물통을 부을 게 아니라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 쓰러지고 며느리가 들고 나간 돈 소송에서 받을까도 싶었지만 그럼 질질 끌기만 하잖아요. 아들이 그 돈 하나도 아쉽지 않다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고 해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둘이 완전히 갈라서는 것 보고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회복이 거의 다 된 아들은 퇴원하고 집에서 푹 쉬면서 재활을 꾸준히 다니기로 했습니다. 재활도 만만치 않게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병원에 나와서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옆편네가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대? 진작에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 싶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다짜고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되었답니다. 들어보니까 오밤중에 술을 진탕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어떤 남자랑 같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도 크게 다쳤답니다. 술 먹고 운전한 며느리는 더 심하게 다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편네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들 팔자를 자기 딸한테 넘겨준 거냐면서 자기 딸 살려내라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안타깝긴 했지만 어째요. 제가 무슨 수로 아들 팔자를 넘겨줬겠어요. 그저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아무튼 저희 아들은 아직도 몸이 100%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재활을 받으러 다니면서 차근차근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불편하지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다고요. 엄마, 저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에 대한 욕심 안 부리려고요. 죽어라 노력해서 대출 껴서 집을 갖게 된다고 한들 제가 행복할까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죽어라 노력을 해야 할 거고
그 빚 다 갚아도 마냥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보고 달린 그 시간들이 참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 다 회복하면 우리 여행 가요. 저희 가족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동생까지 다 같이 해외여행 가요. 결혼 후 웃음을 잃었던 아들이었는데 다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들이 자기 보험금 나온 걸로 해외여행 가자면서 발리 여행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들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랑 남편 이 나이 먹도록 해외 한 번을 못 나가봤네요. 돈 버는 족족 애들한테 쓰고 모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이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걸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아들은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만 있는데 그냥 있기 심심해서 취미 생활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걸로 돈도 조금씩 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미술학원에 다니는 걸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 재능이 아직 남아있을 줄은 몰랐네요. 만화 같은 걸 그려서 핸드폰으로 올리던데 그게 돈이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 아들이 계속 그림을 그릴지 다시 회사에 다닐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아들 모습이 참 기대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전보다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절약하고 살았으니까 남들처럼 흥청망청 돈 써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놀아보기도 하면서 많이 즐겼으면 합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요. 내 인생에 보물같이 찾아와준 우리 아들, 언제나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거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마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30이 훌쩍 넘은 아들이지만 내 새끼 아직 애기 같은 건 부모 마음 다 똑같은가 봅니다. 아직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제일 중요한 건강 잘 챙기면서 넓은 세상 마음껏 누비는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적을 보여준 아들이니까 앞으로도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꼭꼭 담아서 쓴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